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두 번을 박경순 선배님이 다 하셨죠. 이제 이번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분 계속 보는 것보다는 다른 분 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좀 젊으니까 좀 잘생겼죠 제가. 예. 물론 저기 부부니까는 저렇게 하겠지만은 아마 객관적으로 젊고 잘생겼다라고 예, 생각하실 것이고요. 참고 저는 이제 그 역사문화교류협회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몇몇 분들은 제가 그 얼굴을 뵌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 쪽보다는 DMZ 관련된 그 기행 해설을 많이 해서 노동단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좀 조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근데 DMZ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 지역의 그 인문, 사회, 역사 이런 걸 다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좀 재밌는 게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고구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볼 수 없는 곳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다 중국에 있거나 혹은 북쪽에 평양 주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모르는데 생각보다 남쪽에도 고구려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그 영문협에서 고구려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를 하면서 그 최종택 교수님이 강연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저희 그 영문협 유튜브에 보시면 그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맡은 그 주제는 고구려예요. 고구려인데 고구려 그러면 뭐 대충 다 아시는 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냐 하면은 의외로 또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고구려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특히나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 고구려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차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고구려 역사가 한 900년 정도 되거든요. 900년 정도 되는데 900년 역사를 제가 통사로 다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뭐 고구려만 해서도 거의 한 학기 이상, 1년 이상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못하고 고구려 역사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북쪽하고 굉장히 해석이 틀린 거. 그래서 세 가지 주제만 뽑았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고구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생소하시게 왜 고구려에서 그게 나왔지라고 요즘에 유행한 노래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것처럼 낙랑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 낙랑군 그러면은 고조선이 지난주에 고조선 하셨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한반도에다 세운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고조선에서 나와야지 왜 고구려에서 나오느냐라고 그 의구심이 들 텐데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래서 고구려 역사에 낙랑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의 이제 3대 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수대첩과 북에서 말하는 살수대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조선 건국이니까 당연히 처음 시작인 거죠. 고구려죠. 고구려의 건국 당연히 처음 시작이고 낙랑국은 고구려의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한 중반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살수대첩으로 가면 거의 고구려 말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세 시기로 나눴을 때 한 개씩 테마를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구려 언제 건국되는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기 그 역사 공부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국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시죠? 삼국 시대 그럴 때 삼국 고구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젊은 사람이라서 잘 알아.
확실히 그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팍 알고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고구려. 삼국사기 상에서는 신라가 먼저 건국된 걸로 나오긴 하지만 예. 신라가 건국된 거로 먼저 나오긴 하지만은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이게 우리 남쪽의 교육이에요. 예, 확실히 잘하시네요. 앞에 나오셔서 강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신라 BC 58년이죠. 그리고 고구려 BC 37년입니다. 그리고 백제 BC 18년 이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게 남쪽 학계의 아주 정설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남쪽에서는. 근데 과연 북쪽도 그럴까? 근데 남쪽에서 그렇게 신라를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고구려를 그 다음 백제로 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는 남쪽에서는 그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사실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시대 때도 역사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이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참 후에 이 나라들이 멸망하고 약 그 7, 800년이 흐른 후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에 근거해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주몽의 왕위 계승은 기원전 37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그 역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반기를 드신 분이 계세요. 신라가 최초가 아니고 다른 나라일 것이다. 근데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 고구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성문이라든지 그 비석에 있는 글들 있죠. 그거를 해석을 하시면서 쭉 보시고 나니까는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시면서 이거는 삼국사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 좀 이따가 다시 그 아주 구체적인 것도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들도 많고 이야기가 조금 너무 중국 중심적이고 그 한민족 우리 민족 중심주의가 아니고 중화 사상에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 하다가 광개토대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비석들을 보고 고구려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약 한 37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한 150년 정도 더 앞에 있었다라고 최초로 반기를 드신 분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사서가 단순히 그 국내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서 말고 중국에도 사서가 다 있겠죠. 각 나라마다 나라별로 이제 그 역사서를 기록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나라 때 지어진 신당서의 동인열전에 보면은 기충원이라는 사람이 그 시어서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 도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90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냐면 그 서기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BC 37년 더하면은 668년에 BC 37년 하면은 600 더하기가 안 돼요 요즘에 제가 약 668년이니까는 한 705년 정도 되나요? 예, 705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900년인데 705년이니까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 당나라에서는 고구려는 9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워 지금 900년이 됐고 당의 장수 이적의 나이가 80이다라고 이때 말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에서 이제 900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신당서를 보면은 기원전 37년이 아니라 700년이라 이보다는 한 200년이 더 돼야 된다라는 그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광개토대왕비예요. 광개토대왕비를 저희가 중국에 가서 볼 수가 없죠. 아쉽게도. 근데 중국하고 똑같은 광개토대왕비가 남쪽에 두 군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모형으로 만들었지만은 가까운 구리시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어요. 모형으로 만든 게. 그리고 연천에 가면 호로고로성이라고 하는 고구려 성이 있는데 거기에도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데 그 비석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그대로 그 현재 현존하는 광개토대왕릉비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글자를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비문에 보면은 그 광개토대왕은 시조 추모왕으로부터 17대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대 손.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광개토대왕은 19대 왕으로 쓰고 12세 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은 12세 손,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는 17세 손. 그러니까는 빼면은 5세 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대가. 5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채원 선생님 그 한 대 약 30년 정도 계산해서 150년 정도 더 이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요 부분에 고구려 언제 건국됐는가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당해여 그 중국의 사서들에 보면은 당해여에 고구려가 1000년을 미치지 못한다. 한 900년 좀 더 그 전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한세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켰을 때 고구려를 현으로 삼고 그 현도에 속하게 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 한나라 아시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그 멸망을 시켰죠. 근데 사실은 그 지난주에 얘기하셨겠지만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한나라는 고조선과의 싸움에서 졌죠. 지고 그 고조선 자체적인 분열로 인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거는 아마 저 지난주에 하셨을 겁니다. 근데 고조선 멸망이 108년인데 108년에 그 이게 한나라 입장에서 역사서를 썼기 때문에 한나라가 이제 조선을 멸망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고구려를 현으로 삼고 현도에 속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그 고조선 멸망이 108년대 BC 108년에 이 당시에 이미 고구려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BC 37년 이전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그 중국 입장에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을 당시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봐도 고조선은 BC 37년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다라고 하는 게 그 중국 사서에서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와 있는 이 비문들을 해석을 잘 해보면 일면 사행에 보시면은 세자 유류왕의 유언으로 지시해 도리로서 잘 다스리도록 했다. 대주류왕은 나라의 기초를 이어받았고 17세 손인 국강왕,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17세 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그 추모대왕의 12세 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5세 손이 차이가 나는데 자, 삼국사기가 쓰여진 게 언제죠? 고려시대 때. 예.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한참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 이 광개토대왕 능비라고 하는 거는 비석은 언제 만들어요? 장수왕 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자손이 나를 묻어주고 바로 만들어주는 게 비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무덤의 주인의 역사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광개토대왕 능에 나와 있는 이 비문들은 언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당대 쓰여진 거죠. 광개토대왕 죽고 나서 바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어느 게 더 정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역사적 해석을 할 때 당대 쓴 게 더 정확하겠죠. 제가 요즘에 이제
91년 투쟁 30년 그 집행연장하면서 하는데 30년 전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전부 다들. 그래서 그거 찾아보려면 당시에 나와 있는 신문들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그때 나와 있던 그 각종 문건들을 찾아보는데 그때 나와 있는 게 제 기억보다 훨씬 더 정확하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흘러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쓴 거고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구전되면서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근데 유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중화사상주의자들인 거죠. 중국이 기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자들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유학자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그게 뿌리 있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우리는 소중화. 그래서 중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부식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경주 김씨예요, 이 사람이. 예, 신라 왕족이죠. 신라 왕족이니까는 어떻게 쓰겠어요? 기왕이면은 자기 조상 중심으로 써야죠. 아마 저만 해도 그럴 거예요. 저도 글을 쓴다 그러면은 그 옆집에 박 씨가 살고 전 최 씨인데 아니죠. 뭐 제가 신라 역사를 쓴다 그러면 최 씨니까는 신라 시대 때는 전 육두품이죠. 그러니까 육두품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신라를 개혁시켰다. 이 최치원 선생 제 조상이니까는요.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쓰고 오히려 그 진골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낮추는 역사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신라 역사를 쓴다 그러면 그게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신라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당시가 이제 묘청에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뵀던 묘청에는 고구려 중심주의냐 신라냐 이게 고려 사회에서 굉장히 충돌하던 시기. 그러니까는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신라 중심의 김부식. 그러니까 김부식은 당연히 거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신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쓰다 보니까는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신라 중심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의도적으로 그 고구려의 역사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신라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라는 것을 좀 더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었겠느냐 추측이죠 이건 사실은. 근데 의도적으로 17세손은 12대손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신라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가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일면인데 일면의 요 가운데 사행에 보면은 17세손 국강상 그 뭐야 광개토군요. 광개토 그 경평안 호태왕이라고 써져 있죠. 17세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얘기했지만 삼국사기에서 축소 이유는 이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당나라와 야합을 통해서 후기 신라가 의도적으로 그 좀 더 빛내야 됐고 그래서 이 신라나 당나라 같은 경우 신라 같은 경우는요 광개토대왕비에도 나오지만은 당시에 경주에 지금의 경주죠 서라벌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왜군이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이 경주에 고구려 군사를 보냈고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초기에는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잘 갔지만은 조금 그 고구려 후기로 가면은 뭐 약간씩 해석이 틀리긴 하지만은 그 수도에 그 신라로 보면 사실 고구려는 외국인 거죠.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라 사람들의 반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그리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들 고구려가 갖고 있는 천하관은 지배를 하는데 그 영토를 복속을 해서 다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실질적 지배적 권한. 그러니까는 이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똑같아요.
누구냐? 원시조는 당군,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군을 모셨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뭐 왕을 죽이고 그 국토를 완전히 패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국토를 인정을 하면서 영토권은 지배권은 인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통일을 갖고 있는 게 고구려의 청하관이었기 때문에 통일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실질적인 삼국 통일을 이뤄내면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이뤄내고 있었고 이후에 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가 그 트러블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신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고구려에 대한 경외감이죠. 이거는 사실은 당나라로 보면은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수나라가 고구려에 의해서 패했고 당나라도 역시 패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서는 이렇게 축소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삼국 통일 얘기를 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애매하긴 하죠. 삼국 통일이라고 했을 때 신라가 통일한 과정은 668년부터 발해가 건국되기 전까지 해서 약 2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발해가 건국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에는 분명히 발해하고 신라하고 두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걸 삼국통일이라고 보면 안 되죠. 발해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삼국통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신라가 통일했다라는 그 자부심, 자긍심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에서 일부러 고구려 백제 역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문도 그렇게 축소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설을 통해서 이제 건국연대를 조금 더 보면은 근데 삼국사기에서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자체적으로도 자기 모순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고구려 분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구려는 진나라 한나라 이후 중국의 동북쪽 모서리에 끼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나라는 우리가 아는 그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입니다. 한나라 때는 고구려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했다고 하는 그 진나라 때 그리고 한나라 때 이후에 중국의 동북쪽 모서리에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자기가 쓴 BC 37년보다 그 이전에 삼국사기에 해석을 해보면 그 이전에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건 삼국사기가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했던 기원전 221년보다 더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고구려는 있었다라는 것을 삼국사기에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장왕 27년 2월 기사에 보면은 고씨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운 지 이제 900년이 되었다. 중국 당해의 1000년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록을 종합해본 고구려의 건국은 최소 진나라 중국 통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자기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제왕운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역사책들 보면은 주몽의 출생, 즉위 그리고 사망연대를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출생연대는 개해년, 그리고 즉위년대, 고구려 왕으로 즉위한 주몽이 즉위한 연대는 갑신년, 그리고 주몽이 죽은 때는 이제 이민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제 그 진나라 통일 이전에 BC 221년 이전에 고구려는 존재한다라고 삼국사기도 그렇고 다른 역사서를 봤을 때 분명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60갑자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갑신년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37년 이전에 그러니까 37년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나라가 생겨난 BC 221년 이전의 갑신년이 언제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 고구려의 연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21년 이전에 있었던 갑신년을 보면은 기원전 277년 그리고 기원전 337년 두 개의 연도가 갑신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이제 221년보다 앞선 277년과 337년 이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 337년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보면은 이제
유류왕에서 동천왕까지 평균 제위 기간이 약 53.4년이거든요. 그럼 5세대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간 좀 길게 남도 한 60년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한 세대를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77년으로 했을 때는 약 48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 한 대 왕의 그 제위 연도가. 그래서 48년 정도. 그러니까 이미 그 이후의 왕들의 평균 5대 왕들의 평균 제위 기간인 그 53년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48년으로 계산을 한 277년이 가장 근사한 그 고구려의 건국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북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277년 기원전 277년을 고구려의 건국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BC 37년보다 몇 년이 더 빨라요, 이게? 277년이니까 240년 정도가 안 거죠. 같은 37년도 같은 그 갑신년입니다. 갑신년을 집어넣을 때 이거를 보통 그 60갑자로 계산을 해갖고서는 역사서를 쓰다 보니까는 이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그 중국 역사서나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해석이 그 연도수가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그 숫자로 해갖고는 뭐 2021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들여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277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게 북쪽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 학설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삼국사기에 대해서 초기 불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쪽에서 고구려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이게 서수길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약 BC 한 220년대 정도. 그러니까 거의 북쪽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그 건국은 아직도 미스터리고 남쪽에서는 삼국사기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북쪽에서 봤을 때 고구려 건국 당시의 주변 국가들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나올 텐데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하게 고구려가 툭 하고 튀어나온 우리가 보통 이제 주몽이란 드라마 예전에 했었죠. 그것도 벌써 2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가 됐는데 주몽이란 드라마 보면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그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부여의 왕족이었던 그 주몽이 그 형제들하고 그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하고 다툼이 있고 그 내쫓기면서 와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고조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었고 이 부여도 그렇고 아마 후국제도를 지난주에 하셨었나요?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영토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친척 형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 영토들을 나눠주면서 거기를 후국으로 두면서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쓰게 돼요. 고조선이. 그래서 그 후국으로 나온 나라들이 부여 그리고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런 여러 나라들이 그 고조선의 후국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그 고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 나라들이 조금씩 독자적인 자기 그 고조선하고 멀어지면서 독자적인 국가 체제로서 정비를 하는데 그 나라 중에서 이제 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무 기반이 없는 데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기반이 없는 데서 한 나라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 어떠한 기반 속에서 그 나라를 만드는데 그 기반이 됐던 나라가 바로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조선의 후국으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이제 고구려가 요 지역의 땅인데 요거보다 조금 작게 이쪽에 그 북쪽에 이제 양강도 개마고원 있는데 그리고 압록강 주변으로 해서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구려를 기반으로 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광개토대왕 릉비하고 삼국사기하고 5대손 차이가 나요. 5세손이. 그러면 5세손의 그 차이에 나는 왕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왕들이 누구겠느냐,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한번 그 잃어버린 우리 5명의 왕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는데 우리는 보통 유리왕, 고구려 2대 왕을 유리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책에 보면은 유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유류와 유리왕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세자의 이름이 유류예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나 북서에 나와 있는 태자의 이름은 시려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태자 이름이죠. 근데 그 유류와 시려해는 음가가 중국 한문으로 해서 음가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유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번째 세자이면서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은 유류왕이 정확한 명칭이고, 유리왕은 그 우리말로 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삼국사기에서. 그래서 유리왕은 6대 왕인데 이 유리왕하고 유리왕을 비슷하게 그 구분을 해놓지 않고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유리가 아닌 유리왕을 우리가 2대 왕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유리왕이 2대 왕이다. 그래서 유리왕은 이 유리왕의 200년 후에 나타난 그 왕으로 봐야 되고, 유리왕하고 유리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대 왕은 유리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그 보통의 그 첫 번째 잊어버린 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주류왕이 있는데, 광개토대왕 릉비에 보면 나라의 기틀을 이어받은 대주류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대무신왕이 즉위하니 휘는 무유리요 유리왕의 셋째 아들, 여기 이제 유리라고 나면서 이제 2대 왕을 유리로 한 거죠. 사실은 유류죠. 셋째이다. 그래서 유리왕 즉위 33년 갑술에 태자가 되니 그때 나이 11살에 11살이면 이때 즉위했다. 어머니는 송신이 다물국 송양의 딸이다라고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그 유리명 왕조에 보면은 이제 유리명왕 2년 7월에 담으로 송양의 딸을 들이어 비를 삼았는데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걸 잘 분석을 하면 뭐냐면은, 자, 그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 대주류왕인 거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무신왕입니다. 대무신왕인데 유리왕 33년에 즉위를 해요,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11살이에요. 근데 삼국사기 자체적으로 그렇게 썼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2년 7월에 송양의 딸과 유리왕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3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한참 후인 33년도에 11살짜리가 그 송씨의 아들이 그 3년이니까 33년 후죠. 30년 후죠. 그때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송씨 죽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기사 위의 기사가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 대무신왕이 즉위한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돼요? 최소 35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래 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위에 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쓴 역사책인데, 이 역사책이 같은 왕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연도수가 틀려져요. 분명히 그래서 이 기사 분석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34세가 되어야지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11살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사실 삼국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기사 오류를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걸 해석해서 보면은 유리왕 33년에 대무신왕이 11살일 때 어머니가 송씨였고, 그리고 11살에 태자로 즉위하고, 그리고 15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유리왕 3년에 송씨는 죽었어요, 이미. 33년에 11살짜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송씨인데 30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오류를 쭉 잡으면 첫 번째 오류는 유리왕 3년에 송씨가 죽었기 때문에 대무신왕이 태자 즉위가 11살이면 유리왕 14년이 돼야지 정확한 거죠. 그래야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리왕 33년에 대무신왕이 태자로 즉위한다면 송씨는 적어도 유리왕 22년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33년에 11살이 되니까는요. 근데 이미 그 3년에 죽은 거죠. 유리왕 3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류가 되고, 15살에 즉위한 대무신왕이 유리왕 3년에 죽은 송씨의 아들이 되려면 최소 34세 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봐도 사실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자체 이미 자체적인 오류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느냐. 유리왕하고 같은 왕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주류왕이 3대 왕인데 대주류왕하고 그 한참 후에 왕인 대무신왕하고 또 같은 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비슷한 그 발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왕으로 해갖고서는 5개 왕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역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자체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받겠지만, 삼국사기 그리고 위서, 북서 등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 고구려를 건국한 왕은 당연히 누군지 아시겠죠? 주몽. 두 번째 왕은 유류.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대주류왕.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을 해봤을 때 3대 왕은 분명히 나왔고, 나머지 두 명의 왕은 삼국사기에 이들의 왕과 다른 이름으로 덧붙여 놓은 왕들인데, 모본왕의 다른 이름으로 해에루라고 하는 이 왕들을 비슷한 발음으로 해서 다 묶어 놓은 거예요. 한 10명에 되는 왕들을 5명으로 축소하면서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본왕의 다른 이름이 해에루가 있었고, 대주류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 에루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몽왕하고 이름이 비슷한 중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섞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에루왕, 중해왕까지 덧붙이면은 우리가 광개토대왕 능배에 나와 있는 오세손 5명의 왕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북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유리왕, 그다음에 대주류왕, 대무신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명왕, 유리왕, 여류왕, 대주류왕, 에루왕, 중해왕, 유리명왕 이렇게 해갖고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5명을 쭉 찾아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북쪽 학계에서 이렇게 왕을 찾아냈으니까 북쪽 학계에서 우리 남쪽에 있는 연대표하고 북쪽의 연대표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뭐 이건 굳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구려의 건국 연대가 277년이 되는 거죠. 그때가 동명왕 1년이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연대를 37년으로 기록을 한 거고요. 24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동명왕 1년에 277년을 37년으로 해서 똑같은 기사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동명왕 2년이라고 해놓고 36년, 북에서는 이제 276년이죠. 송양의
이제 비류국의 왕이었던 송양이 아마 그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올 거예요. 송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구려의 주몽한테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쭉 그 역사를 그 이대왕인 유류왕 저희 역사는 이렇게 유류왕의 역사를 유리왕의 역사로 이렇게 그 해갖고서는 그 비교 섞어 놓은 거죠. 그 삼국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은 사실 그거보다 그 240년 전에 있었던 유류왕이라는 왕의 기록을 유리왕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 굳이 다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 없이 거기 그 연대표로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는 그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낙랑국과 낙랑군. 이게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낙랑군, 낙랑국 발음도 같잖아요. 그래서 낙랑군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남쪽에서는 남쪽 학계에서는 낙랑국하고 낙랑군을 명확하게 나누긴 해요. 나누긴 하는데 낙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기사에서만 나오는 뿐입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남쪽 학계에서는 평양 인근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남쪽에서는 낙랑군하고 낙랑국하고 이거를 분명히 나누긴 하지만은 그 위치에 대해서 낙랑국을 해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낙랑군을 평양 인근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낙랑국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해석을 못하는 거죠. 북쪽의 그 학계를 북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놨냐? 낙랑국은 한무제가 고조선 한무제 침입을 해서 고조선이 막아내고 그 내분을 해서 고조선이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 그러니까는 그 고조선하고 한나라하고 싸웠던 그 자리에다 만든 게 바로 그 낙랑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운 자리가 어디냐? 평양 주변이 아니라 요동 땅이에요. 그 한나라하고 그 고조선하고 싸운 데는. 그래서 요동 지역에다 만든 게 낙랑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검성이라고 하는 그 한무제가 쳐들어왔던 왕검성이라고 하는 게 고조선의 수도 제도를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의 수도 제도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도 그렇고 이따가 살수대첩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고구려도 그렇고 고조선도 그렇고 그 우리 수도가 하나가 있으면 그 수도를 땅이 넓어졌잖아요. 넓어졌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그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수도 제도를 둡니다. 뭐 이후에 신라로 넘어오면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은 구주오소경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그러니까 신라가 그 경상도하고 강원도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설화벌, 그러니까 경주 하나만으로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는데 백제를 차지했고 그 북쪽으로 고구려 남부의 일부를 신라가 차지하면서 땅덩어리가 넓어지니까 그걸 다 다스리기가 힘드니까는 그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이제 서경, 뭐 동경 해갖고는 그 부수도 제도 비슷하게 그 지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를 두는데 신라로 오면 그렇게 바뀌는 거고 고조선 시대 때는 왕검성이라고 하는 데가 평양에 있는데 그 왕검성을 그 대신해서 요동 지역을 그 행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왕검성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수도 제도를 똑같이 둡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이 있고 평양 이외에 북평양, 남평양 이런 그 부수도 제도를 둬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낙랑군은 부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낙랑군은 그 실제 왕검성 지금의 평양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왕검성에서 이제 그 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그 혼란을 해서 무너진 다음에 요동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양 지역의 왕검성 실제 그 고조선의 수도에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를 하겠죠. 그거를 이제 당시에 최씨 그 고조선의 최고 귀족 집안이었던 최씨 집안의 최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낙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면서 그 고조선을 기반으로 해갖고 낙랑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지역이 고조선의 유민 집단들이 만든 국가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나라가 조선이 됐다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그 고조선 한나라 전쟁을 보시면은 기원전 128년에 후국 세력 예군 남녀가 조선을 배반을 해요. 고조선을 배반을 하고 한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투항하면서 니네가 정치를 못했으니까는 니네 투항했지. 그래서 한무제가 이를 핑계로 해서 그 예군이 있었던 지역에 그 창해군이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 직할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조선의 우거왕이 이 예군 지역에 있었던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한나라에 대항해서 그 한나라가 만들려고 했던 창해군 설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1차 그 고조선과 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한무제는 계속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그 침략의 야욕을 버리질 않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109년도에 그 고조선을 두 번째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조선 한나라 전쟁하고 만조선 몰락이라고 이제 만조선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중국 한무제 침략에 의해서 고조선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근데 과연 한무제가 공격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 왕검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그 제도 중에 하나인 부수도 제도. 근데 그 고조선의 수도는 지금의 평양인 왕검성입니다. 여기가. 근데 평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이었는데 사실 평양을 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수도 제도, 교통과 또 다른 정치의 중심, 교통 경제의 중심인 부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요동 지역에 거기도 왕검성이에요. 똑같이 부수도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그 한무제가 쳐들어왔던 곳은 그 부수도가 있었던 그 왕검성입니다. 요동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승리를 하게 되고 승리를 했는데 당시 한나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강력한 국가였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런 큰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겠죠. 고조선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에서 여기 계속 맞서서 싸우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은 승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부적인 반란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동 지역으로 그 군대와 왕족이 다 몰려가서 거기서 한무제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요동 지역에서 다 그 우거왕도 자살을 하고 이러면서 만조선이 몰락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실제 수도 평양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민들이 주축이 돼서 평양 인근에 만든 나라가 낙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한사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랑군이라고 하는 거, 낙랑, 대반, 임둔, 진번 해갖고서는 이 한사군이 한반도 지역, 황해도 지역, 낙랑군은 평안도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대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랑군 자체가 한반도에 들어오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는 하긴 했지만은 요동 지역의 일부 지역에다가 낙랑군을 설치를 한 겁니다. 아주 여기 제가 자료에는 안 썼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중국 사서에 보면은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이 시작점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산해관. 예, 산해관. 예. 굉장히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산해관. 근데 중국 사서에 보면 거기를 낙랑군 수성이라고 써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병도라고 하는 분 아시죠? 분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하지만은 이병도 박사가 사실은 이완용의 양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해서 공부를 했던 분이고 그 사람의 이병도 박사의 스승이 금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한론 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정한론의 기본 지식 배경을 만든 사람이 금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갖고서는 이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자 식민지 역사주의자들이 그리고 이병도라는 사람이 만든 게 이제 경성 제국대학교의 사학과의 초대 학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을 만들 때 사학과의 초대 학장으로 들어온 거죠, 이병도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론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사군이 왜 중국에 있지 않고 한반도로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 민족은 지배당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우리 민족은 아까 고구려의 건국에서부터 얘기하고 지난주에 아마 고조선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 전주에는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박경선 선배님이. 자체적인 발전 과정들을 이뤄가면서 동북아에서도 최초의 거대한 문화를 이룩했던 북쪽에서는 이제 세계 5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데 그거를 일본 애들이 저 민족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니네는 옛날부터 침략당하고 지배당하는 속에서 이식 문물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군이 한반도 내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이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인 거죠. 이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참 옛날부터 우리는 압박당하고 피해당하고 식민지였고 자발적인 게 없었고 요거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고대 국가라는 거 있지. 고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구분할 때 고대라는 말 보통 많이 쓰잖아요. 남쪽에서 고대의 시작이 언제냐? 남쪽에서 언제라고 보세요? 고대의 시작은? 보통 삼국시대로. 삼국시대 초기가 아니죠. 네, 중기죠. 4세기, 5세기, 6세기. 왜 4세기, 5세기, 6세기를 고대의 시작이라고 부르지 아세요? 불교 전파. 그건 이제 국사책에 나오는 거죠. 불교 전파, 율령 반포, 이게 우리나라 국사책, 중고등학교 국사책. 예.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4, 5세기로 지정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왜 4, 5세기냐면은 니네 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고대 문명이 발전됐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일본 식민지 사학자들이 이식한 겁니다. 일본의 고대의 시작이 4세기 야요이 문명이거든요. 일본이 최초로 통일한 야요이 문명보다 한반도의 문명이 더 늦어져야 돼요. 야요이 문명이 이제 일본의 고대사의 시작입니다. 그거보다 늦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빠르면은 문명은 당연히 육지에서 해상으로 나가서 섬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거꾸로 섬에서 육지로 이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임나 일본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항상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한사군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는 식민지 국가라는 거의 당연성.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36년이 당연한 역사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그렇게 몰락을 하고 나서 이 고조선의 유민들에 의해서 그 여러 나라들이 조그만 소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황룡이라든지 안평국이라든지 맥국이라든지 그리고 낙랑국. 그 중에서 낙랑국이 가장 큰 나라예요. 낙랑국의 상립 주체를 보면은 삼국사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최리가 낙랑국화 기록을 봤을 때 고조선 귀족 세력이었던 최씨 가문, 아마 제 조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씨거든요, 제가.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제2왕검성 부수도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다 이제 투항을 했는데 평양 근교는 한 나라가 침입을 안 했으니까 거기는 나름 안전지대겠죠.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그 유민들을 이끌고 고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나라가 낙랑국이라고 한 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거든요.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고조선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주몽이 나라를 만들자마자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고조선이라고 하는 기반, 그리고 평양이라고 하는 데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류라든지 그리고 그 비옥한 토지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낙랑군이 아니라 이제 낙랑국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군하고 국하고. 낙랑군은 한나라에서 설치한, 요동 지역에 설치한 그 한나라의 그 자치기구입니다. 그리고 낙랑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 몰락 이후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세운 그 새로운 국가고요. 그래서 낙랑국의 그럼 위치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 낙랑국은 삼국사기는 당서에 고구려 평양성이 한나라 낙랑군이라는 기사를 인용해서 평양을, 삼국사기에는 평양을 이쪽 지역은 낙랑군이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낙랑군은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 낙랑군이고요.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평안북도 남부, 황해도 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서북쪽에 걸쳐서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낙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기산 삼국사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초기 백제의 그 초기의 백제라는 나라로 나온 게 아니라 십제라고 하는 나라로 처음에 만들어졌죠. 이 십제라는 나라는 마한의 변방국가로서 마한을 지켜주는 그 소국으로 출발을 했던 나라인데, 이 당시 기록에 보면은 낙랑국의 침입을 그 막아줬던 나라가 바로 백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마한을 지켜주는.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낙랑국의 위치는 지금의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와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낙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 낙랑군은 한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나라 문화가 있겠죠. 근데 그 평양 지역에 낙랑국에 나왔던 유적이나 유물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한 나라 유적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유적이냐, 이 유적들을 분석을 했을 때 낙랑국이라고 한 나라가 소위 말하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낙랑국의 그 문화적인 성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적이나 유물들을 증거로 해서 낙랑국이 아니라 낙랑군이라고 거기를 계속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니네는 그 지배받는 민족들이야. 니네는 자율성이 없는 민족이야.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 일본 애들이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좀 이후에 보시기로 하고요. 근데 해방 이후에 이쪽 지역은 남쪽에서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북은 자기 땅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다 발굴을 다 했어요. 사실 실제로
북쪽의 북의 고고학이 남쪽에 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북의 고고학은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더군다나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1호 박사라고 하는 도유호 박사라고 있어요. 도유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월북을 하셨어요. 해방 이후에. 그러면서 이 도유호 박사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남쪽의 고고학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일본의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된 거예요. 초기 남쪽의 고고학은. 근데 북쪽의 고고학은 학자들이 북쪽으로 가면서 그 학자들이 유럽에서 배워온 고고학의 그 당시의 최고의 기술들을 그대로 접목해 갖고서는 계속적으로 발굴 사업을 해갑니다. 그래서 북쪽의 고고학은 굉장히 발전된 고고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자기 지역에 있었던 평양 인근에 있었던 낙랑의 무덤들을 다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발굴 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는 거기서 나온 낙랑식 무덤들, 낙랑의 무덤이라든지 그 문화들이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식의 고유의 문화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귀족 무덤들을 보면 나뭇강 무덤, 기틀 무덤, 벽돌 무덤으로 이제 계승되는 그 과정들을 낙랑군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나뭇강 무덤, 기틀 무덤 이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쪽에서는 널무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쪽에서 표현하는 널무덤. 이렇게 해서 그런 무덤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벽돌 무덤으로 해서 이제 석관 무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돌방 무덤으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무덤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무덤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조선식 무덤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조선의 유적들을 고조선의 낙랑국의 유적들을 조작을 했느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사비가 낙랑 지역에서 발굴이 돼서 자 봐라, 이거 보면은 이게 중국 유적이지 니네 조선의 유적이 아니지 않느냐. 중국 애들이 만든 비석이다. 이렇게 해서는 낙랑국이란 나라는 없고 낙랑군이다. 거기가 한 나라가 이렇게 세운 낙랑군이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 점재현 신사비가 조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걸 옮겨온 거예요. 한반도로. 중국에 있었던 유적. 거기 만주국을 만들었죠, 일본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거를 이동시킨 겁니다. 한반도 내로.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유적을 봐라. 니네는 식민지 국가가 맞지 않냐.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는 19세기까지 이 발견된 점재현 신사비가 발견된 용강현 읍지에 보면은 이런 비석이 없어요. 읍지 지역마다 다 읍지나 역사서 같은 거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뭐가 있는지. 거기 읍지에 보면 19세기까지 이런 비석은 나오질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 비석을 파보니까는 비석 밑에서 나왔으면 비석이 있으면 이게 한 나라씩 비석으로 한 나라가 만든 비석이라 그러면은 그 밑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한 나라씩 유물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중국식 유물들이. 근데 파보니까는 조선식의 백자 그릇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기 그릇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석에 이 돌이 있잖아요. 돌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돌이 언제쯤
만들어지고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돌인지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 그 점재현 신사비가 있는 용천 지역에 있는 화강암이 아니라 요동의 해성 지방에 있는 화강암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동 지방에서부터 거의 2,000리 가까이 되는 데를 이 돌을 짊어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 세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이렇게 유물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복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편지나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보다는 이제 서양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그 촛능 같은 거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네 그 도장 같은 거 꽝 찍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열게 되면은, 편지를 열면은 촛능이니까는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전에는 물건을 보내고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그 진흙으로 거기를 밀봉을 해갖고서는, 진흙으로 밀봉해서 중간 뜯어보면은 누가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으니까는 뜯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흙으로 덮어갖고서는 그 자기네 그 도장,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그 도장 같은 거로 찍어 놓는 거를 복리라 그러는데, 그 복리가 대규모로 그 발견이 된다. 근데 이 복리를 사용하는 건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낭 지역에서 그 낭낭국의 수도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낭낭토성, 평양시 낭낭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 토성에서 복리를 대규모로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식 유적이 낭낭 지역에서 발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거를 봤을 때, 이 복리를 봤을 때 여기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다라고 일본 애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복리를 자세히 보니까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복리라고 하는 거는 그 편지나 이런 거 그 물건을 개봉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사라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원형 그대로 발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대규모로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도 수상한데, 그 여기에 찍힌 이 도장들 보니까는 당시에 사용했던 도장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용했던 도장하고 틀리고, 그리고 그 복리에 찍힌 도장을 보니까는 오직 낭낭이라고만 찍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낭낭에서 낭낭으로 편지 그 물건 보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걸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고 피니까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중국의 도장을 찍어서 거기서 낭낭군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나한테 편지 보내갖고서 내가 뜯어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찍혀 있는 관직 제도를 봤을 때 당시에 사용하던 관직 제도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그리고 그 도장이 보니까는 도장 크기가, 도장명에 있는 도장 크기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중국 지역에서 그 발굴된 복리들을 다 갖고 와갖고서는 낭낭 지역, 낭낭 토성 밑에다가 묻어놓고 그거를 발굴한 다음에 여기가 낭낭군이다라고 일본 애들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적들로 봤을 때 이 낭낭군은 분명히 평양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요동 지역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던 그 유물이나 유적들을 봤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그 낭낭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국가의 국가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위조된 거니까 갖고 온 거죠. 거기서 다른 유적들을 발굴했을 때 보면은 이거는 이 지역에는 낭낭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그 질의응답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 동북아 역사를 그 새롭게 변화시킨 가장 큰 전쟁이 고구려와 그 중국의 두 나라에 걸친,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이 걸친 10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된 이 전쟁은 동북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그 고구려의 그 고구려 후기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우리가 단순하게 볼 역사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인데, 자, 598년에 이제 수나라가 약 100년 동안 분열돼 있던 그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을 시키고 그 통일시킨 이후에 이 수나라가 어디를 넘보냐면은 동북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조금씩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구려를 넘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98년에서부터 614년까지 약 4차례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수나라가. 근데 4차례 원정에서 2번이나 100만이 넘는 대군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이다 그러면은 뭐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니까는 뭐 그 지금으로 봐도 사실 100만은 대단한 거죠. 근데 당시로 보면 1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예요. 한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은 당시로서는 만 단위만 넘어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 도시의 인구들 모두를 한 100개가 넘는 거를 갖고 와서 그 인구들이 와서 전쟁을 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약 300만, 4차례에 걸쳐서 300만의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을 하는데 이걸 다 물리쳐냅니다. 고구려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살수대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그 열하일기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왜 봐야 되냐면은 이 박지원 선생이 그 열하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심양이잖아요. 심양까지 걸어가시면서 그 압록강을 넘어서 단동을 지나서 쭉 가시면서 심양까지 가시면서 그 쓴 일기가 열하일기인데 그 글을 쓰실 때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의 평양만 알고 있으므로 기자가 평양에 도읍했다면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고 정전이 평양에 있다 그러면 또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고 기자묘가 평양에 있다고 하면 지금의 평양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만일 누가 봉황성이 곧 평양이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요동에도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17세기에 썼던 열하일기에 이 그 박지원 선생이 봉황성을 평양이라고 규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평양이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폐수하는데 폐수 그러면 대동강으로만 알고 있어요, 다들. 근데 그 대동강이죠. 청천강은 살수입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폐수라고만 알고 있는데, 자, 박지원 선생이 폐수를 뭐라고 했냐? 후세 사람들이 이러한 경계를 밝히자고 무턱대고 한사군을 모두 압록강 이쪽에다 몰아넣어서 억지로 사실을 끌어다 맞추어 구구하게 분배하고 또는 폐수를 그 속에서 찾는다. 압록강을 가리켜 폐수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청천강을 폐수라 하고 혹은 대동강을 폐수라 한다. 이러하면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들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평양을 한 곳에 정해놓고 그때 사정에 따라 폐수를 지정을 하니까는 위치를 따지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 평양 그 얘기를 했더라. 그 평양 주변에 폐수로 거야 됐다라고 하는 거를 한탄하면서 이제 박지원 선생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당대 이제 뭐 당서 지지 등을 통해서 보면은 그 평양의 위치가 한반도에도 있었지만 한반도 밖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요한 그 부수도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그 실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밝혀놔요. 사실은 박지원 선생뿐만 아니라 정약용 선생 있잖아요. 아방강역고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유득공의 발해고라든지 우리의 실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글을 굉장히 많이 써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학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학문이라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만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무슨 뭐 한전제니 균전제니 정전제니 하는 것들. 근데 사실 그 실학자들이 쓴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학 공부를 혹시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좀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수나라하고 고구려 수나라에 이제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세 개 대첩인데 첫 번째가 요동성 전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평양성 전투, 마지막이 살수 대첩이에요. 평양성 전투하고 그 요동성 전투는 뭐 그 여기서 뭐 간단하게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갈게요. 그 2차 때 이제 수나라가 요동성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요동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지도가 뒤에 가면은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요동성이거든요. 요동개선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싸운 게 이제 요동성 전투라고 하는, 여기서 그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승리하면서 이제 수나라가 치명타를 입고, 또 한 가지 이제 평양성 전투인데, 이 평양성 전투는 그 지금의 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연암 선생이 얘기했던, 연암 박정 선생이 얘기했던 그 봉황성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성으로 진입해온 국외 군단을 30만의 국외 군단 30만의 병력을 평양에 그 있었던 군민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는 그 전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선 이 평양성 전투의 평양을 지금의 평양이라고 보는 거고, 북쪽 학회에서는 요동에 있었던 부수도인 평양, 북평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면은 봉황산성이 되는 건데, 여기를 저희 영문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그 1, 2강 해주셨던 박경순 선생님이 그 여름 때나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지역들을 답사하는 코스가 있어요. 나중에 그 봉황성을 실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중국 답사를 하면은 많이 가는 데가 이제 국내성짜리였던 지역, 그리고 그 오녀산성이 있는 환인 지역, 여기만 주로 가시는데, 가셔서 이제 북평양이었던 봉황성도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영문협에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곧 또 하겠죠. 예, 하니까는 이번 강의가 괜찮고 좀 더 흥미가 있다, 심화학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또 홍보를 할 테니까는 그때 이제 그쪽 지역을 수십 차례 가시면서 이제 공부하셨던 박경수 선생님이 강연을 또 해주시니까는 현장, 사실은 이게 지도로만 보고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은 실감이 잘 안 나요.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실감이 나니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저희가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양으로 침략한 그 네오와의 그 수군을 물리쳐내는 그 평양성 전투가 있었고, 이제 중요한 거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인데, 수양제의 지시로 그 30만의 별동대가 그 우리가 뭐 국어책에도 나오죠. 이거는 그 우중문시 뭐 해갖고서는, 그리고 역사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중문 우문술, 요거 오타 났네요. 우문술입니다. 우문술이 아니라 우문술 해갖고서는 이 사람들을 해갖고서는 평양성 서쪽 30리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는데 을지문적 장군이 이들을 살피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하면서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를 보내게 되죠. 보내고 이거를 본 우중문이 그 속은 걸 알고 도망가다가 이제 살수에서 그 공세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물을 막아서 물을 내보내 갖고서는 수장시켰다 그런데, 그거는 뭐 역사책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살수의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 하는 겁니다. 평양성 아까 그 요동성 전투, 요동성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여기가 요동성. 그리고 요동 개선이라고 하면 신성, 백암성으로 해서 안희성까지 이어지는
건항성까지 여기가 요동계선입니다. 그 회원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온 거예요. 수나라 군대가. 그래서 요동성 전투에서 여기서 막혀버린 거죠. 여기서 계속 막혀 있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그 평양이 이쪽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지금의 평양. 근데 그 요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그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북평양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봉황성. 그러니까 지금의 단둥 위쪽에 있어요. 위쪽이라서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막혀 있는 그 군대가 수나라 군대가 바로 여기까지 쳐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오와가 침입했던 평양성 전투를 이제 패수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패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오렬수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오렬수를 그 압록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압록수 그러니까는 압록수에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압록강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압록강보다 앞쪽에 패수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패수를 대동강이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근데 압록수가 이쪽에 그 오렬수를 잘못 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수는 압록강이 돼요.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네오와가 배를 타고 수군이 그 패수 이 압록강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우중문의 군대가 회원진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게 된다. 근데 이게 하루에 걸리는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 평양까지 오려면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 우중문의 군대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이 회원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며칠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처럼 장갑차가 있거나 탱크가 있거나 무슨 차가 있어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 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 요동성에서 막힌 거를 돌아서 안시성 쪽으로 돌아가서는 북평양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네오와가 이쪽에 공격해오고, 이거를 근데 네오와가 자기의 그 승리에 대한 거를 그 뺏길까봐 우선적으로 먼저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양성에서 그걸 지켜내고, 그리고 우중문이 들어온 부분을 지금의 살수라고 하는 것은 북평양성에서 떨어진 요 그 소자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그 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하를. 그래서 들어왔다가 평양성 그 인근까지 왔다가 을지문덕의 그 전술에 당해서 패한 걸 알고 급하게 되돌아가다가 이 소자 지역에서 몰살을 당했는데, 그 전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평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는 그 요동계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요동계선에서 평양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이 요동에서부터 단둥까지만 해도 차 타고 거의 6시간 반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예전에 한번 저도 이제 박경순 선생님하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차를 타고 가도.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지나서 이 평양까지.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북평양이라는 게 있었고, 북평양성은 어디냐,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아까 그 연암 박전 선생이 열할기도 썼듯이 봉황성이 가능성이 그 북평양일 가능성이 높다. 북에서도 이 봉황성을 북평양성으로 보통 보고 있고, 우리가 평양성 전투 그리고 살수대첩 이런 것들은 이 북평양성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투, 그리고 그 계산을 다 해보니까는 살수는 소자하 그리고 평양성은 봉황성,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북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북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적 기계수단도 없었고 유격전을 하는 방법도 모르던 당시 형편으로 수나라의 기본 부대가 요하계선을 넘어서
이 전선을 뚫지도 않은 채 수십만의 군대가 평양 근처까지 들어오는 건 군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수는 그 소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북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수라고 하는 걸 청천강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청천강이라고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어디에도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삼국사기에도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조차도 살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살수의 정확한 위치를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살수가 당연히 청천강으로 나타나느냐? 12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1200년대 말인 거죠. 그때 들어오면서 갑자기 살수는 청천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이 퍼지면서 당연히 살수는 청천강이라고 얘기하고 그 평양성도 북평양, 남평양, 지금의 평양 이런 여러 평양들이 있는데 평양성 전투를 무조건 평양이라고만 규정을 시켜버리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살수가 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청천강으로 그러면서 이제 평양성 전투는 지금의 평양에서 있었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쭉 해석해 봤을 때 살수는 청천강이라고 한 것은 어디에 나온 기록이 아니라 12세기 말에 구전돼서 내려오던 것들이 굳어지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살수의 위치를 정확히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아까 그 지도를 키운 겁니다. 여기가 소자하라고 하는 강이 있죠. 여기가 이제 봉황성. 그러니까 단동이 여기예요. 단동 그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봉황성. 그래서 요 살수대첩이 이런 분은 요 소자를 우리가 보통 살수다라고 지금의 위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